세상의 모든 덕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전태호이고요. 지금 일본 홋카이도의 오타루에 살면서 대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믹스와 그 제작위원회 방식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제작위원회 방식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미디어 믹스라는 현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인터넷 쪽 글들을 보다 보면은 간혹 이런 말들이 보입니다. 제작위원회 방식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로부터 시작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완전히 틀렸다고 제가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제작위원회 방식이 바로 이 작품부터 시작했어, 또는 저 사람이 제작위원회 방식을 만들었어 라고 하기에는 곤란한 지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죠. 그 가운데서 왜 하필 나우시카가 제작위원회 방식의 기원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물을 한번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데요. 네, 이 책의 저자입니다. 이 책이 2004년에 나온 책인데요. 본인의 회고록이에요. 네, 오가타 히데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인물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니메주의 초대 편집장이었고, 아니메주라는 잡지의 이름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지브리라는 것을 만들기도 했던 사람이고요. 어떤 의미에서 제작위원회 방식을 관여를, 최초의 제작위원회 방식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방법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스즈키 토시오는 유명한데 오가타 히데오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카도카와 하루키하고 조금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에요. 좀 통이 크고요, 모험심이 강하고 쇼맨십이 강하고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 이야기는 1978년에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월 말이었어요. 자, 스즈키 토시오는 잘 알고 계시죠? 스튜디오 지브리 사장이기도 했고, 스튜디오 지브리의 프로듀서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 애니메이션 쪽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원래 도쿠마 서점의 아사히 예능이라는 주간 잡지의 편집자였습니다. 이제 일본의 주간 잡지라고 하면 약간 좀 황색 언론 같은, 연예인들 뒷조사하고 조금 약간 그렇게 그렇게 밝은 세상은 아니었는데요. 이 사람이 열심히 이제 아사히 예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스즈키 토시오가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오카다 히데오라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자네 나랑 잡지 하나 만들지 않겠느냐 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잡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오카다 히데오라는 사람이 지난 한 1년 동안 애니메이션 잡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내가 영 걔네들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래서 어제 다 잘라버렸어. 모가지 쳐버렸어. 근데 어떻게든 지금 내야 되긴 하는 상황이거든. 자네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즈키 토시오, 애니메이션이요. 그게 뭐죠? 요즘 뭘 말하죠? 그러니까 요즘 있잖아, 그 야마토라는 아주 인기 있는 작품이 있잖아. 내 아들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좀 고급적인 이미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좀 약간 가격은 올리더라도 꽤 많은 사람들이 볼 것 같아. 그래서 스즈키 토시오가 또 묻죠. 그럼 언제쯤 잡지를 낼 예정이신가요? 5월 말? 한 3주 후? 3주 줄게. 3주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잡지 하나 만들어보자. 자, 4월 말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월 말이 어떤 시기인지 아십니까? 일본에서 5월 초, 4월 말은 골든 위크라고 해가지고 징검다리 휴일이 계속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휴가 조금만 내면은 아주 한 열흘까지, 최고 열흘까지 쉴 수 있는 아주 긴 황금 연휴라고 할 수 있죠. 그 직전에 3주 후에 새로운 잡지를 창간하려고 하는데 네가 좀 열심히 좀 노력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오가타 토시오 씨는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지금 같으면 입에서
S 글자가 막 나올 것 같고 막 욕이 막 입에 여기까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황금 연휴가 싹 날아가 버리고 이 잡지 만드는데 다 써야 된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월간 잡지인데 월간 잡지를 갑자기 3주 만에 새로운 걸 만들라고? 그리고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니었는데 아는 것이 하나도 없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즈키 토시오 씨가 뭐 수소문을 합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애니메이션에 하나도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애니메이션을 잘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찾기 시작합니다. 소위 이제 그때 당시에 1세대 오타쿠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여고생 3명, 애니메이션을 아주 좋아하는, 야마토를 아주 좋아하는 여고생 3명 있어가지고 막 자문을 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면 좋느냐, 어떤 기사를 실으면 좋아할 것인가, 그런 생각하고 막 기획 같은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전 애니메이션 한번 다뤄야 된다. 이런 얘기. 추억의 애니메이션 한번 다뤄야지 하면서 태양의 왕자 홀스의 대모험, 정말 좋았다고 그 여고생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홀스의 대모험? 그런 작품이 있나? 스즈키 토시오 그러면서, 그럼 그거 감독하신 분이 보니까 타카하다 이사오네? 타카하다 이사오. 해가지고 좀 취재를 하려고 전화를 걸었고, 이게 타카하다 이사오 씨가 딱 전화를 받고, 이러이러하게 좀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좀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전화로 예의 바르게 이렇게 여쭤보니까 갑자기 타카와다 이사오 씨가 아니 야마토 같은 작품에 편승해가지고 인기에 편승해가지고 내는 잡지 따위에 내가 과연 인터뷰를 해줄 것 같으냐 하면서 막 갑자기 버럭버럭 하려면서 한 몇십 분 동안 막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는 채 스즈키 토시오 씨가 듣고 있다가 네,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다가 근데 갑자기 타카하다 이사오 씨가 근데 내 옆에 있는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좀 생각이 다를지도 모르겠어 하면서 갑자기 또 말 바꿔줘요. 그래서 갑자기 영문도 뜬금도 없이 미야자키 하야오가 전화를 바꿔 들고 나는 나가는 건 좋은데 뭐 최소한 몇 페이지 이상은 내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를 미야자키 하야오가 하고 좀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막 스즈키 토시야가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막 곤란해하던 이것이 이제 이 세 사람의 아름다운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스튜디오 지브리까지 쭉 이어져가지고 평생을 이어지는 하나의 인연의 스토리인데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애니메이터가 있었죠. 미야자키 하야오 지금은 포스터 한 장만으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처럼 아무런 홍보 활동을 하지 않고 포스터 한 장만 딱 걸어놔도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이름만으로 사람들이 극장에 오게 되었지만은 그 정도의 거장이 되었지만은 1980년대 초반에 미야자키 하야오가 오늘날처럼 이름만으로 관객을 모으는 그런 감독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텔레비전 시리즈인 미래소년 코난이라는 작품이 꽤나 히트를 했었고 또 그 뒤에 이제 극장판 루팡 3세 카리오스트로의 성을 연출을 하긴 했지만 이 루팡 3세 같은 경우는 원작자들이 보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들도 원작자의 팬들이 보기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었고 흥행적으로도 그때 당시 기준으로서는 조금 애매한 좀 그런 평가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계속 자기만의 오리지널 작품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아니메주랑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 도쿠마 쇼텐, 도쿠마 서점에 투자를 받아가지고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어보자, 극장용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어보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1981년 7월입니다. 1981년 7월에 도쿠마 쇼텐이 주도했었던 영상회의라는 어떤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회의라는 자리에 미야자키 하야오가 직접 나와서 자신의 오리지널 극장 작품에 대한 기획안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높으신 도쿠마의 사장님, 대표님들이 얘기를 듣고 조금 아리송한 이제 표정을 짓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걸 허락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허락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원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니면 감독이 구로사와 아키라 정도의 명감독일 것, 거장일 것, 아니면 세 번째로 뭐 유명 가수든가 아니면 유명 배우든가 하는 유명인이 등장할 것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극장의 관객을 동원하는 가장 원초적인 요소들이거든요. 이런 동원의 체계화라는 것을 원했던 것 같아요, 도쿠마에서는. 근데 이제
불행히도 아직까지 미야자키 하야오는 구로사와 아키라급의 감독이 당시까지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되게 굴욕적인 이제 것일 수도 있는데, 자, 이야기를 듣자 그러면 우리가 원작부터 만들어서 그걸 잘 팔린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되지 않냐. 원작이 없으면 원작을 만들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이 얘기를 스즈키 토시오 부편집장이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아니메주의 이제 기사에 따르면은 와다라는 사람이 도쿠마사의 제작 부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미야자키 하야오한테 의뢰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원작이 없으면 원작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원작이 팔리면은 그걸로 이제 근거 삼아가지고 다시 한번 투자를 받아보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82년 2월호부터 아니메주의 만화판 바람개구의 나우시카가 연재되옵니다. 자, 미야자키 하야오는 애초에 만화가 출신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애니메이터였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그 수단으로 만화를 이용한다? 막 이런 거는 조금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만화에 대한 신뢰다라는 반응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애니메이션 때문에 만화를 그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만화는 만화대로 내가 정말 정열을 다해서 완성을 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주 정교한 그림과 탄탄한 서사로 아주 오랜 시간 중간중간에 이제 휴재도 해가면서 월간 잡지 아주 휴재도 해가면서 전 7권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나우시카의 이제 원작 만화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최고의 아웃풋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애니메이션보다 저 원작이 훨씬 더 재미있고 깊이가 있는 작품인데, 아무튼 이것이 이제 작업량이 당시에 워낙 방대했기 때문에 약간 한 달 정도 연재하고 나서 갑자기 자기가 명탐정 홈즈라는 작품을 해야겠다고 갑자기 휴지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도쿠마 서점에 특히 이제 아니메주의 편집장이었던 오가타 토시오하고 스즈키 토시오가 깜짝 놀라면서 제발 휴지하면 안 돼요, 휴지하면 안 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휴지한다, 한두 달 만에 휴지해버리면 어떡합니까 하고 막 빌었다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스즈키 토시오 자서전이나 이런 오가타 토시오의 회고록 같은 데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1년 이상 연재를 하고요. 그리고 단행본 1권이 나와서 꽤 쏠쏠한 판매고도 올렸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심기일전해가지고 이제 아니메주의 편집장 오가타 히데오 씨는 도쿠마 쇼텐에 다시 한 번 더 나우시카 극장판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하필 또 그때 도쿠마 쇼텐이 그때 이제 그런 이제 거대한 작품을 구상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중국하고 합작을 했던 대형 실사 영화 둔황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훨씬 나중에 나오는데 엄청난 거대 스펙타클한 작품이에요. 거기에 이제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영화도 사실 둔황 같은 경우도 단독 투자는 아니고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대형 프로젝트다 보니까 좀 제작위원회 같이 여러 회사들이 이제 공동 출자하는 형태긴 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쿠마 사장의 이제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좋아,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 봐라. 근데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함께 투자해줄 파트너를 찾아온다면 우리가 좀 인조를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 우리가 전액을 출자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 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체 이 투자를 찾아오냐. 네. 그래서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와다상 있죠. 도쿠마의 선전 부장이었던 와다 유타카가 광고 회사 하쿠호도에 하쿠호도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광고 기획사인데 미야자키 하야오의 동생이 있거든요. 미야자키 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야자키 지로가 거기 하필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쿠오도가 그때 당시에 마침 마케팅 엔지니어링 M2라고 해가지고 마케팅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있던 차에 무언가 새로운 길을 나서야 하는 차원에 영상 산업에 한번 우리가 투자해보자 라고 하던 딱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우연하게도 미야자키 하야오의 친동생이 거기에 있었고, 제가 혹시 요번에 그 영상 찍기 전에 혹시 요즘 뭐 하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그 뒤에는 하쿠오도를 나와가지고 무슨 파티쉐를 하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좀 다른 길을 가긴 했는데, 어쨌든 미야자키 하야오의 동생이 있던 회사랑 이렇게 같이 공동 출자를 하게 돼서, 자, 하쿠호도하고 도쿠마가 공동 출자를 하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제작위원회
위원회라는 어떤 하나의 형식을 가지고 시작했다. 그래서 제작위원회 기원 중에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가타 히데오는 자신의 회고로 여기서 당시 도쿠마가 구상했던 미디어 믹스 전략을 나름대로 정리를 합니다. 이 사람의 회고에 따르면요, 같은 시기 카도카와의 카도카와 쇼텐, 카도카와 서점은 인간의 증명이라든지 팔묘청 같은 작품을 통해서 실사 영화 중심의 미디어 믹스를 전개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실사 배우를 기반으로 하는 IP 캐릭터 상품이나 2차, 3차 이용에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실사 배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자기는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IP가 훨씬 다양한 상품 전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도쿠마는 여기에서 캐릭터 비즈니스로의 미디어 믹스 가능성을 보였다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근데 물론 이것은 조금 걸러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 책이 2004년에나 나왔거든요. 2004년에 그때 자기 옛날에 했던 거를 되돌려보면서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카도카와랑 다른 미디어 믹스 전략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진실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이런 글을 썼으면은 정말 대단한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나중에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걸러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가타가 이게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다른 이제 비평가들이 한 얘기인데, 작가주의적 미디어 믹스 모델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작가주의라는 것은 작품을 작가주의적으로 쓴다, 그러니까 대단한 예술적인 작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좀 다른 의미입니다. 한 명의 작가가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모두 담당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작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미디어 믹스가 굳이 말하자면 작품주의죠. IP 한 작품을 여러 분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사람은 원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실제로 제작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순진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림 같은 거 그릴 줄 아니까 만화가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을 거고, 애니메이션 그리는 사람이 당연히 만화도 그릴 수 있겠지. 이런 단순한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이 사람 무리하게, 아까부터 아니메주도 좀 무리하게 좀 일을 시켰죠. 무리하게 일을 부탁하는 경우들이 생겼는데, 이게 좀 의도하지 않게 좀 재밌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도 만화판도 나오고 극장물 애니메이션도 본인이 직접 담당하는 그런 사례가 나왔고, 이제 이 첫 번째 제작위원회 방식처럼 여겨지는 나우시카의 그 다음 작품도 조금 비슷한 형식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나우시카의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라퓨타일까요? 스튜디오 지브리일까요? 아닙니다. 아리온입니다. 의외의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 아리온이라는 작품은 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오가타 히데오가 아니메주만 관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같은 도쿠마 서점의 또 다른 잡지인 류라는 잡지에도 편집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우시카에 이은 새로운 미디어 믹스 프로젝트로서 류에 연재되던 만화 아리온의 애니메이션화를 추진합니다. 자, 이 원작을 맡은 사람이 또한 애니메이터 출신이죠. 야스히코 요시카즈라는 사람입니다. 야스히코 요시카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건담을 좋아하신다면은 건담 오리진의 작가, 좀 더 나아가서는 제일 처음 만들었던 건담의 캐릭터 디자이너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건담으로 많이 알려진 애니메이터이자 캐릭터 디자이너죠. 그 아리온에서 원작 만화와 극장판 애니메이션 양쪽을 모두 담당을 함으로써 이제 오가타 히데요시가 말한 작가주의적 미디어 믹스 모델을 구현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이 아리온은 어떤 식으로 제작위원회가 구성되었을까 볼까요? 자, 총 4개의 회사가 이번엔 관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도쿠마 쇼텐의 원작 회사죠. 도쿠마 쇼텐, 도쿠마 서점이 관여를 하고요. 두 번째가 하쿠오도입니다. 자, 하쿠오도는 이제 나우시카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미디어 믹스, 제작위원회 방식에 깊이 관여하는 대표적인 광고 회사죠. 이제 나우시카가 시작을 점을 끊었고, 이게 지금 40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마루베니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일본 선라이즈, 선라이즈 아시죠? 일본 애니메이션 아신다면 건담을 제작하는 수많은 로봇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던 제작사입니다. 이 네 회사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회사가 앞글자 머리를 짜가지고
THMS라고 합니다. THMS 앞 글자를 따서 저작권을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네 가지 것들 기억하실 거 있나요? 자, 일단은 하나씩 보면은 도쿠마 쇼텐은 이제 원작 만화와 잡지의 출판사죠. 그리고 하쿠오더는 아까 말했듯이 광고 기획 회사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일본 썬라이즈는 애니메이션 제작 스튜디오고요. 그리고 마루베니라는 것은 종합 상사로서 자금과 유통만을 담당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우시카 때의 두 개의 회사보다 구조하고는 달리 아리온에서는 자, 원작 제작 광고의 그 세 축이 이미 관여를 하기 시작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루베니 같은 경우는 뭐 배급까지 완전히 관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종합상사로서 관여를 했죠. 그 마루베니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좀 처음이었기 때문에 좀 수익 보장하고 리스크가 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 좀 실랑이가 있었다고 여기 오가타 토시오의 회고록에서는 꽤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좀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좀 겁을 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리온이 성공을 하고 나서 2000년대 초까지 40편, 40편 이상의 영화 제작에 관여를 하게 되었고, 자, 이렇게 해서 하쿠오도라든지 마루베니 같은 제작 그 애니메이션하고 일절 관련이 없던 회사들이 이제 제작위원회라는 비슷한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산업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도쿠마 서점이라는 곳이 이 제작위원회 방식의 형성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줬는지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특히 THMS라는 이름으로 저작권을 공동 소유한 것을 분명히 했다라는 것은 그 제작위원회 방식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공동 소유권을 가져낸다. 이것을 이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더 오늘날에 가까운 현식으로 발전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도쿠마 계열의 애니메이션 투자 패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고 끝을 내려고 하는데요. 도쿠마 계열의 애니메이션 투자는 작품의 규모와 리스크에 따라서 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특히 이제 도쿠마 쇼텐이라는 이름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그 도쿠마 쇼텐이 영화회사가 다이에이가 도산을 했을 때 이렇게 인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카도카와 같은 경우는 카도카와 영화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전면에 나섰지만은 좀 다이에이 같은 경우는 도쿠마라는 이름이 쫙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 도쿠마라는 이 계열사가 좀 투자하는 방식들이 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좀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하자면은 도쿠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도쿠마 서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는 비교적 TV 시리즈라든지 OVA 같이 조금 비교적 리스크가 낮은 프로젝트에는 그룹 내 계열사 혹은 단독 아니면 계열사끼리의 공동 프로젝트, 같은 계열사끼리 공동 투자긴 하지만은 도쿠마 음공이라든지 이런 곳을 공동 투자를 하는 형식들이 많이 보이고요. 좀 극장용 장편같이 좀 제작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리스크가 큰 프로젝트는 외부 회사하고 공동 투자하는 방식, 즉 제작위원회 방식하고 제작위원회 방식과 유사한 구조가 기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브리 작품이죠. 이웃집 토토로하고 반딧불의 묘지, 이 두 개의 작품은 동시 개봉입니다. 동시에 두 영화를 연속해서 상영을 했는데 토토로 쪽에서는 아까와 같이 하쿠오도가 관여를 했고요. 또 반딧불의 묘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출판사인 신초사라는 다른 출판사가 또 도전적으로 이때 처음으로 관여를 하게 됩니다. 신초사는 이후에는 좀 영화 제작 관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공동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방지한다라는 개념이 이제 도쿠마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즈키 토시오가 도쿠마 서점을 나오고 스튜디오 지브리에 정식으로 입사를 한 후에 첫 번째 나온 작품인 이제 마녀배다부 키키 같은 경우에는 야마토 운수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택배회사하고 그리고 니혼 테레비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스튜디오 지브리의 밀월 관계일 뿐더러 사실상 이제 니혼 테레비가 거의 이제 권리를 이제 지브리의 그 권한을 거의 이제 가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 관계가 시작이 되면서 이 제작위원회처럼 됐을 때 제작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오늘날에도 되게 익숙한 타이업 광고, 한번 PPL 같은 거죠. PPL 같은 것과 제작위원회 구조가 한층 더 뚜렷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카도카와 하루키가 이끄는 카도카와 영화가 비교적 오랫동안 카도카와 쇼텐의 단독 통제형 미디어 믹스라는 것을 유지했다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도쿠마는 지브리 계열 작품을 통해서 조금 외부 파트너와 리스크를 나누는 모델을
굉장히 일찍부터 실험하고 있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우시카가 나온 게 1984년이고요. 그 뒤에 정말로 요즘과 같은 제작위원회 방식이 딱 나오는 것이 1988년에 아키라라는 작품이거든요. 이 4년에 이르는 동안 일본 애니메이션의 산업에서는 이런저런 공동 출자 구조와 미디어 믹스 전략에 대한 실험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결과가 1990년대 이후에 제작위원회 방식의 일부로서 일부의 제작 방식으로서 전체는 아니고 하나의 실험과 하나의 표준이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시선을 다른 곳에 두겠습니다. 그러면 도쿠마하고 오가타 히데오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것이냐, 이 사람들이 제작위원회 방식과 미디어 믹스를 만들었느냐 라는 얘기를 또 다른 방식으로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만화 출판사들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슈에이샤 그리고 소학관 같은 그런 만화 출판사들이 그 전부터 애니메이션화가 되었지만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1980년대부터이거든요. 이 만화 출판사들의 이야기들을 조금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흐름이 있습니다. 제작위원회 방식에는. 자, 그 흐름과 기원을 한번 같이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오늘 본 내용이 혹시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